여전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가운데 어제의 영상에서 전면전 가능성은 그래도 낮게 보면서 단기 조정과 회복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알만한 대기업들이 리플 XRP를 재무준비금으로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의 XRP 재무준비금 총액이 4억 7,1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어제였죠. 트라이던트 디지털 테크 홀딩스라는 기업이 현재까지의 재무준비금보다 많은 5억 달러 규모의 원화로 6,800억 규모의 XRP를 기업 준비금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를 해서 다른 기업들의 포모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뭐야, 그냥 계획이잖아. 이렇게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트라이던트, 이 기업은 나스닥 상장 기업으로 잘못 얘기했다가는 주가에도 크게 영향이 있고 또한 심각한 페널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서 실행 직전에 발표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 준비금에 대한 개념과 XRP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보다 더 장기적인 XRP에 대한 안목과 시장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도 많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가격이 실망스럽다고요. 영상 시청 후에는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XRP 수량이 부족하신 분 그리고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보실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준비 완료 한 번씩 남겨주세요. 이렇게 손가락 운동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집중도와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투자하셔야겠죠.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리플 XRP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직후 4% 가까운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3,000원 이 가격대로 복귀를 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력 충돌 직전에는 3에서 4% 정도 가격 하락이 나왔다가 회복을 하면서 이 부분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이 장기화 내지 또는 조금 더 무력 충돌이 심화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이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같이 대응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더군다나 6월 16일 다음 주면은 SEC가 법원에 대해서 리플과의 상태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죠.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모니터링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당장은 시장이 어떤 가격적인 펌핑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재료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처럼 꾸준하게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호재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자료는 많지만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평상시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던 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큰 거래소를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니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새벽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고래들의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6월 14일이고요. 오늘 새벽부터 들어왔던 이 고래들의 신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안내를 드리면 상당량의 도지코인 같은 경우가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크게 주목할 만한 거래는 알람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6월 13일 새벽 3시였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XRP를 비롯해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수많은 거래와 알람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불과 6시간 전에 XRP에 알 수 없는 지갑에서 거래소로 대량 이동을 했습니다. 5,992만 5,621 US 달러 상당의 규모고요. 개수로는 2,667만이 넘는 XRP가 거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는 것은 매도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전 9시 28분
자, 공습을 하고 나서 이제 대대적인 보도가 나올 때쯤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로 알 수 없는 개인 지갑에서 바이낸스 거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도 꽤 조정을 받았었죠. 자, 이런 식으로 고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시장 방향에 대한 부분을 대략 예측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통보했다고 했던 공습 6시간 전에 6시간 전인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자, 우연일까요? 대량의 XRP가 거래소로 빠져나가면서 매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미리 그러한 정보를 알았을지도 모른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그런 고급 정보를 미리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대략적인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제 새벽에 발생했던 이 대량 거래 같은 경우에는 자, 알 수 없는 개인의 지갑에서 코인베이스 지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수수료가 0.00001 XRP가 들었죠. 이동 시간은 새벽 3시 10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6시간 전이었고요. 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놓치지 않고 모니터링 되면서 다른 온체인 지표와 비교해 가면서 조금 더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 고래들을 따라서 대비했다면 단기 수익까지 생길 수도 있겠죠. 최소한 갑작스러운 급락에 이게 무슨 일일까 걱정하면서 패닉셀하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제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고 갑작스러운 공습 소식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멘탈을 지키지 못하고 매도를 하셨던 분들이 상당수 계셨습니다. 자, 이거는 자금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시각화된 온체인 지표인데요. 자, 유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은 확실하게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리고 XRP에 대한 유출이 나왔었죠. XRP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자, 원화로 유출이 되었었죠. 물론 리플 XRP 말고도 다른 자, 이더리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코인들이 어제 패닉셀로 인한 유출이 나왔습니다. 자, 그 전에 매도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괜찮았죠. 하지만 자, 이렇게 한참 떨어질 때 매도하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굉장히 좀 속이 쓰리실 겁니다. 그러한 정보를, 그러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자, 여러분들도 자, 그러한 정보들 아셔야지 대비를 하시겠죠. 자,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 이런 데이터를 또 어떻게 해석하고 다른 온체인 지표와 비교하면서 검증을 해야지 보다 정확해지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아실 수 있도록 제가 리플 XRP와 관련된 중요한 이 데이터들을 신속하게 검증해서 여러분들께 제 관점을 더해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실시간 문자 신호를 받으시면서 시장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대응을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면 010-8481-4359번으로 실시간이라고 문자 우선 남겨주시고요. 자, 앞으로도 중요한 일정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 확전의 가능성 열려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빠르게 또다시 시장에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제가 물자 발송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신청하셔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변동성에 꼭 같이 대응하시고 어떤 정보인지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의 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요즘의 핵심 트렌드죠. 기업 XRP 재무 전략 붐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자, XRP 자, 스마트 머니라고 하죠. 정보력과 자금을 동반한 이 기업들의 머니를 스마트 머니라고 하는데요. 자, 스마트 머니의 동향을 보면은 최근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트라이던트,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비보파워, 그리고 웹어스, 그리고 웰지스틱스 해가지고 XRP를 투자하겠다 또는 재무자산으로 편입시겠다 하는 기업들의 리스트고요. 자, 최근에 재무자산화를 발표한 이 트라이던트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상장사이고요. 지금까지의 이 재무, 이 규모가, 투자 규모가 5억 달러로 가장 많을 예정입니다. 자, 비보파워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왕실의 투자를 통해서 1.21억 달러 정도가 예정되어 있고요. 웹어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AI 기업인데요. 3억 달러를 투자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 기업인 자, 웰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도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하는데요. 지금 총 합이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 기사를 보셨을 때 비트고라는 이 기업명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OTC 거래데스크고요. 자, OTC 거래를 해주는 플랫폼 기업이고요. 비트고 같은 경우에는
자, 이 OTC 거래 데스크 XRP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플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에도 XRP ETF를 신청을 했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또한 XRP 투자 상품을 검토 중이고요.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 자, SAP122 이후 수탁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SAP122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기업에서 채택 가능한 규제적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SAP122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선 지금 기존에는 기업들이 이런 투자 같은 게 어려웠죠. 하지만 최근에 SEC가 사기가 아닌 이상 일반 암호화폐 소송을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리고 은행업 규제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자, 예전에 정부 기관들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업에게 은행 계좌 개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은행에서도 포기했었는데요. 자,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능하게 됐죠. 그리고 자, SAP122. 자, 도대체 뭐길래 자꾸 얘기하냐. 자, SAP122는 자, 회계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 규정도 이번에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들이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를 기업의 이 재무 자산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자, SAP122란 뭐냐? 스텝 어카운팅 블루틴 넘버 122 해서 2025년 1월 23일 SEC가 발표한 새로운 회계 지침입니다. 즉 회계 지침이란 얘기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SAP121, 자, 122 이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완전히 폐지하고 대체한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은행과 금융기관이 고객의 암호화폐 보유분을 대차 대조표에 부채로 기록을 했어야 됐던 이 SAP122를 폐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채가 아니게끔 된 거죠.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이 트라이던트라든지 비보 파워 등의 이 대규모 XRP 기업 재무 준비금 조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SAP121과 SAP122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먼저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 SAP121은 자, 12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는 고위험 자산이라는 인식으로 시작을 하고요. 122는 기존 자산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위험 자산으로 생각했던 121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기존에 없던 거를 규제를 해야 되니까 특별 규정을 신설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122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자산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면서 유연하고 혁신 친화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서요. 기존에 있던 그런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 부채 인식에 대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 고객 암호화폐 이 전체 공정 가치를 부채로 인식을 했어야 하지만 이 120의 경우에는 위험평가 기반으로 조건부 부채만 인식을 하면 되게끔 변경이 되었고요. 자산 인식 또한 122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자산 인식을 하게끔 되어서 보다 유연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측정 방식으로는 121 같은 경우에는 매 보고 기간마다 공정 가치를 측정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122 같은 경우에는 위험평가에 따른 유연한 측정만 하면 되고요. 기존 자산과 똑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달러 XRP를 수탁을 가정했을 때 기존의 120일 경우에는 인식 부채가 1억 달러 전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122 기준으로 보면은 2% 위험률을 적용해서 200달러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 자본 부담이 굉장히 높으면서 거의 뭐 사업이 불가능할 정도였죠. 하지만 새로 바뀐 122 기준으로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변동성이 암호화폐는 그게 여전히 좀 기업들이 꺼려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XRP 가격 변동 시 즉시 대차 대조표에 반영을 해야 했던 121 기준에서 현재는 위험률 기반으로 그냥 유연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121 하에서는 자, 수탁 서비스가 불가능했는데요. 122 하에서는 자, 수익성 있는 사업 모델이 되었고요. 자, 은행 업계도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기존의 121 하에서는 은행이 수탁 서비스를 사실상 불가능했고요. 고객 선택권도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122 상에서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은행 플러스 전문 업체로 고객이 또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트라이던트 같은 경우 5억 달러를 XRP 준비금으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SAP121
하에서는 자, 비트고 등 전문업체만 의존을 해야 했고요. 은행 대차 대조표 부담이 굉장히 컸죠. 전체를 다 부채로 인식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업체들이 높은 독점 가격을 매겼겠죠. 그리고 규제 자체가 너무나 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쌉 122 하에서는 JP 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요. 자, 2% 위험률을 봤을 때 이 5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달러만 부채로 인식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어쨌든 경쟁을 통해서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업계의 전망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대형 은행들의 이제 암호화폐 스탁 서비스가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재무 준비금으로 조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급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까지 수탁 서비스 경쟁이 뛰어들면서 비용은 하락하겠죠. 자, 비용이 하락하면 또 기업들이 재무 준비금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더 나타날 수 있겠죠. 장기적인 효과 또한 매우 긍정적인데요. 자,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시장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을 가속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하죠. 기관 투자자 규모가 급증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수요가 늘어나죠. 자,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은 남은 규제적 제한사항이 있죠. 자, 직접 기관 판매가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거래소를 경유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요. 자, 이러한 부분은 또 어떤 일과 연결이 되냐면 자, 슬리피지. 자, 이 부분과 또 연관이 되는데요. 자, 슬리피지가 뭐냐? 자,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XRP 같은 경우 지금 소송 중이죠. 뭐 사람들은 뭐 소송이 잘 될 거다, 뭐 안 될 거다,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자, 아까 우리 이 기관들의 자금을 스마트 머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보다 훨씬 더 돈도 많고 정보력도 뛰어난 이런 기관들이 이 소송에 대한 부분 몰라서 이런 과감하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할까요? 당연히 그런 건 아니겠죠. 즉, 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는 계산된 확신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1심에서 토레스 판사가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신 기관에 대한 직접 판매만 증권법 위반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거래소 통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항소에 대한 부분 XRP가 자, 리플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나름대로 했겠죠. 자, 이 부분은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판단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정치적인 환경이 많이 변했죠. 트럼프 정부 효과로 인해서 이 SEC 위원장 또한 폴 애킨스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크립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규제의 명확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EC와 리플 같은 경우 지금 합의는 했고 이 부분 법원에다 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죠. 한번 거절당했었고요. 자, 그래서 기업들이 뭘 보고 있느냐, 어떤 시장의 신호를 보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자,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 심리가 동반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자, 현재 상황을 좀 냉철하게 보면은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있고요. SEC 항소가 진행 중이고요. 또 ETF 승인된 게 없고 그냥 대기 중이죠. 자, 이건 현물이요. 현물 또는 지수. 자, 그리고 트럼프 효과. 자, 오락가락 하죠. 자, 이런 현상들을 기업들은 자, 리스크로 인한 디스카운팅된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진입 기회다. 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은 급등을 하면 비용이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승인 확률을 엄청나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도 트럼프니까 자, 이런 판단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또한 선점 효과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겠죠. 자, 현재 XRP 같은 경우 2에서 3달러 수준에서 대량 매수를 해 놓고 나중에 법적인 해결이라든지 ETF가 승인이 된 이후에는 아무리 못해도 10달러 이상 자, 플러스 알파는 간다. 자, 이런 계산이 이미 깔려 있는 거고요. 자, 따라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뭐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런 행동이 주는 신호를 보고 자, 따라만 가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즉 스마트머니가 움직이고 있고요. 자, 정보 우위, 자본력 우위 전문가들을 포진해 놓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도 잘 잡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기업들이 대신 고민을 해준다. 이런 기업들이 고민해서 XRP 투자에 대해서 확신에 찬 베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XRP가 곧 주요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신호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제가 OTC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이 OTC라고 하는 것은 왜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이게 중요한 개념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이 OTC 같은 경우에는
공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하는 방식, 즉 장외 거래라고도 불리는데요. 주요 업체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고, 이 비보파워의 파트너죠. 그리고 제네시스 트레이딩, 컨버랜드,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이 있습니다. 뭐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에서 이제 이 OTC 데스크, 뭐 비트고 같은 데다 물어보겠죠. XRP 1억 달러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XRP 1억 달러치 매수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제 뭐 얼마 수수료는 얼마고 뭐 보관 비용은 얼마고 뭐 이런 견적을 주겠죠. 자, 그렇게 되면 현재 시장가 뭐 얼마, 만약에 많이 산다 그러면 조금 더 할인해서 가격을 제시해줘서 총 얼마 이렇게 견적을 내주면 이제 서로 오케이 하게 되면은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XRP도 전송하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OT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용이 들겠죠. 수수료가 스프레드, 고정 수수료, 그리고 스탁 비용 등이 있는데요. 1억 달러 XRP 매수를 할 경우에 한 0.45% 정도 비용을 보시면 됩니다. 즉 1억 달러일 경우에 45만 불 정도, 45만 달러가 들고요. 자, 이거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코 이게 많은 게 아닌 게, 자, 거래소에서 직접 매수를 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제가 아까 슬리피지 얘기 드렸죠. 보통 슬리피지를 우리가 좀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2에서 5%를 잡습니다. 즉 만약에 네거티브 슬리피지 같은 경우에는 자 2에서 5%를 적용했을 경우에 자 1억 달러일 경우에는 2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죠. 자, 아까는 비용이 45만 달러였는데 엄청나게 크죠. 자, 이게 손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슬리피지가 뭐냐? 자, 거래자가 원하는 가격과 실제 체결된 가격 사이의 차이를 말하는 건데요. 자, 슬리피지. 자, 미끄러짐입니다. 미끄러짐. 즉, 자, 파저티브 슬리피지와 네거티브 슬리피지가 있는데요. 자, 파저티브는 자, 오히려 내가 2달러에 사고 싶었는데 매도하는 사람들이 1.9달러, 1.8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히려 2달러보다도 싸게 사는 경우, 좋게 체결이 되는 경우를 파저티브 슬리피지라고 하고요. 반대의 경우 있죠. 내가 2달러에 사려고 했는데 이 매물이 2.5 막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어가지고 2달러에 못 사고 2.05달러에 사는 경우, 이 슬리피지가 0.05, 즉 2.5%에 해당한다. 더 비싸게 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슬리피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죠. 유동성 부족이 첫 번째고요. 자, 호가창에 자 이렇게 2.01, 2.02, 2.03, 뭐 2.04 이렇게 제 만약에 7,000 XRP를 사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자 2달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 평균가 2.05 평균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전문 업체와 거래를 하는 비용이 싸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별로 이 슬리피지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 슬리피지율이 낮습니다. 왜냐면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호가들이 굉장히 많죠. 사고팔고가 굉장히 많으면 자, 이런 호가 가격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슬리피지 정도가 0.1에서 0.5%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중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2%까지 이 슬리피지를 계산을 합니다. 소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무려 2에서 10%까지 이 슬리피를 측정을 하는데요. 덱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가변적이죠. 풀의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여러분들은 뭐 워낙 수량이 엄청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 슬리피지는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자, 대형 거래소를 가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자, 슬리피지 이 손실과 플러스 수수료, 거래 수수료, 자, 이렇게 빠져나가죠. 근데 수수료는 아는데 슬리피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눈치를 잘 못 채는데요. 자, 그래서 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 OTC 이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편하죠. 막 며칠씩 계속 직접 거래하고 사고 뭐 이러기가 너무 힘들죠. 그런 비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슬리피지를 방지하는 방법에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분할 매도, 분할 매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 리스크 해지 방법도 되지만 이 슬리피지 방지하는 방법도 되기 때문이고요. 즉 1억 달러를 한 번에 매수하는 것보단 1,000만 달러씩 10번에 나누어서 매수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아까 유동성이 이유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은 시간대 거래를 하는 게 좋겠죠. 유동성이 낮은 시간대는 가급적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슬리피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량 거래를 할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대량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가격이 올라가네 이러고 자, 후속 매수를 유발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추가 상승하죠. 이러면
아직 매수를 다 못 끝낸 이 기업들 같은 경우, 기관들 같은 경우 이거 더 비용을 많이, 가격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자, 세력들, 자, 이게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자, 세력들, 뭐 고래들, 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거래량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야금야금, 자,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들 계속 밑에서 받아주는 게, 자,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거래량과 슬리피지의 관계를 따져보면은 1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슬리피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요. 1만에서 100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1%의 슬리피지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거래일 경우 1억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무려 2에서 10%의 슬리피지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제 왜 기업들이 OTC 거래를 선호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왜 세력들이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이렇게 매집하는지 그 원리를 아셨을 겁니다. 영상이 좀 많이 길어져서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내용이 좀 괜찮았다 하시면 좋아요 안 눌러주셨던 분들은 자, 구독과 자,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은 좀 주말이라 영상을 조금 더 평소보다는 길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다 좀 알찬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고요. 평상시에는 길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많은데 다 못해드려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도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나머지 이 풀버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자료실에 올려놓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꼭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슬리피지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할, 매수, 매도, 그리고 시간대, 가급적이면 뭐 거래량이 많은 시간대 있죠. 오후 4시, 뭐 오후 10시, 2시. 자, 이건 예입니다. 꼭 이런 게 아니라 거래량이 많은 시간대 보시면 아시죠? 여러분들 밑에 거래량 보시면 아시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자, 새벽 웬만한 사람들 좀 잘 시간, 그리고 주말에 바쁜 시간, 이런 때는 거래를 급한 거 아니면 좀 미루시는 게 좋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거래소 업비트나 바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업들이 OTC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가격 상승이 제한적이라 일반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가요? 자,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매수를 하면, 자, 가격이 올라가면서 추가 매수가 뒤를 따라오면서 또 가격이 올라가죠. 추가 가격이 올라가죠. 자, 우리 같은 XRP 홀더들은 너무나 좋겠죠. 근데 자, OTC 이용한다고 하니까 아, 이거 별로 가격 펌핑에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기 그리고 장기의 관점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그냥 기업들이 거래소에서 직접 매수하는 게 유리해 보이죠. 갑작스럽게 막 펌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트라이던트 같은 기업이 5억 달러를 시장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럴 때는 뭐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즉시 뭐 수익을 실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 추가 매수를 유발해서 가격이 더 뜁니다. 뭐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죠. 자, 단기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다. 자, 그런데 자, OTC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우리 개인 투자자한테도 유리합니다. 자, 왜냐면 첫 번째, 건전한 시장 성장과 그리고 버블 위험을 감소시켜 주는데요. OTC 이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인 가격 상승이 올라갑니다. 안정적인 거래량 증가와 함께 이 기관의 신뢰도가 더 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소를 통한 대량 매수 같은 경우에는 버블 패턴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급등, 과열, 차익 실현이 나오면 또 쭉 빠지죠. 급락하죠. 자, 실망하고 기관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런 건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하죠. 자, 하지만 잘 보면은 공급 부족 효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OTC든 거래소를 통해서 매수를 하든 간에 시장에서 XRP가 사라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OT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플사에서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관 판매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 이 OTC 업체도 자, 시장에서 자, 거래소를 통해서 가격이 쌀 때 자, 조금씩 계속 모아 놓습니다. 이렇게 유망한 코인들을 이렇게 사서 모아 놓고 갖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 트라이던트 같은 기업과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이제 얼마치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충격이 적습니다. 하지만 자, 거래소를 통해서 사오죠.
이거 이 OTC 회사 지갑으로 들어가죠. 시장에서는 빠져나오죠. 자, 공급량이 줄어들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거래소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매수하면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자,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블 위험이 있다. ETF 승인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올 수가 있는데요. 자, SEC 관점에서 보더라도 자, 기관 참여가 증가합니다. OTC 거래를 통해서 안정적인 가격 형성에 기여를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조작의 위험이 낮겠죠. 만약에 반대의 경우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상황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소매 중심의 거래고 가격 조작의 우려가 있죠. 자, 새우들이 막 있으면 또 고래 한 마리가 와갖고 여기서 한번 해먹고 가고, 자, 이런 식이기 때문에 SEC는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기업들의 채택이 많이 이루어져 왔고요. 뭐 여러분들이 특히 많이 아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OTC 중심의 꾸준한 매수가 있고요.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뭐 국가 차원에서 전략 자산화 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기관 신뢰도도 엄청납니다. 이 부분 ETF 승인으로 이어져서 플러스 또 알파가 됐죠.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과 비슷한 발자취를 XRP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일반 투자자가 얻는 실제 이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유동성 개선이 되고요. 가격 지지선이 형성이 됩니다. 이 기업들이 매수하는 이 평균 매수가가 있죠. 지지선 역할을 당연히 하겠죠. 자, 그리고 잠깐 봤지만 ETF의 승인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증가시키고요. 이로 인해서 암호화폐 생태계 발전 및 그리고 이 가격의 변동성을 감소시켜서 리스트 관리하는데 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겠죠. 물론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걸 좋아하시겠지만 본인이 어떠한 포지션을 갖는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자, 단기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 OTC 활성화가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겠죠.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OTC를 통한 기관의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자,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장의 가격 상승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일반 투자자 분들에게도 더 유리하다. 특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XRP, 이 코인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오늘은 조금 영상이 길었는데요. 아마 많이 지루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길게 영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해드린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거의 40페이지 정도까지 준비를 했는데 아마 반 정도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조각으로 알고 계셨던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고 어떤 원리 하에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게 되면은 보다 더 재미있게 그리고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저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풀 버전, 전체가 있는 풀 버전 소통방에 올려드릴 거고요. 시간 되실 때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별도로 또 이 리플에 대한 부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최소한 매도만큼은 여러분들 꼭 잘 하셔야지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는 그런 실수를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매도 정보만큼은 제가 꼭 챙겨 드릴 거고요. 그러려면 확실한 펀더멘탈과 리플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리플이 시장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적어도 마지막 매도 자리는 꼭 알려드릴 거니까요. 실시간 대응 정보라든지 매도를 통한 마지막 수익화에 대한 문자 신호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8481-4359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이런 자료 같은 경우 제가 소통방에 올려드린다고 했죠. 혹시 소통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플러스 소통방 자료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놀라셨을 텐데 굳이 놀라실 필요는 없다. 좋은 일도 많이 남았고 가격이 이렇게 눌렸을 때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 매수할 자리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